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개미 부동산학과 주미진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좌장을 맡게 돼서 먼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될 주제는 지역 혁신 성장과 양성 평등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평등 정책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지만 사실 지역 분야에서는 다루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계시는 박사님들께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김성희 박사님. 김성희 박사님. 예.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신중년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 요인 분석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목적, 선행 연구, 또 연구 범위, 또 방법,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요인 분석, 또 그것들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 목적입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은 우리 개인적으로 100세 시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 2모작, 3모작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으로도 17년부터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세우고 1모작, 2모작, 3모작 해서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 또 더 나아가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3모작으로 활력 있는 어떤 신중년들의 그런 활동들을 비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 서비스, 그다음에 또 창업 분야, 그다음에 귀농, 귀여, 귀촌 지원하는 부분들과 또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하는 부분들로 계획을 하고 또 많은 지역 사회에서 이런 것들, 이런 정책들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국가에서는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신중년들을 위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에 이런 2모작, 3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한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생산성 인구 감소와 노후, 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들의 세대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가 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인구는 2027년까지 인구 전망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신중년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신중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문제 증대와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에게 해가 되는 지역사회 문제를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현상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개혁, 마을 만들기, 시민 참여, 시민의식 및 공동체성을 기반하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런 과제들을 찾고 있고요. 또한 신중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레빈슨과 에릭슨이 이제 신중년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레빈슨은 중장년기에 중년기 전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해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했고
에릭슨은 후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거나 후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생성감 발달이 주요 과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발달의 주요 과업은 후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과 또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신중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신중년들이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의 사회 참여와 공헌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사회 복구와 가치 있는 활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100세 시대 신중년 여성의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년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신중년을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개인적으로는 100세 시대의 나머지의 삶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인구 감소와 노후 빈곤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세대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역사회란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좁은 의미로는 주민 서비스, 돌봄 활동, 시민 활동, 경제 활동, 자원봉사이고 넓은 의미는 이런 좁은 의미를 포함해서 여가, 예술, 스포츠 활동, 평생교육, 훈련 및 사회경제 영역의 일자리 사업도 모두 포함하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원봉사, 어떤 봉사의 의미에서 조금 더 넓게 하면 사회적 경제 일자리 사업도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선 말하는 사회 참여와 유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회 참여는 사회 공헌, 또 재능 나눔, 시민 참여, 자원봉사, 시민 서비스와 같은 단어들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를 보시면 경제적인 소득 활동은 물론이고 여기서 이제 노인의 사회 심리적 만족에 기여하는 비경제적 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직업활동, 자원봉사활동, 공공이익을 옹호하는 조직활동, 종교활동,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노년기의 사회생활을 총망라하는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개념으로는 개인의 유급 노동 활동과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광의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참여 욕구를 가진 어떤 사회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직 활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 중에 이제 중요한 연구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니어 사회공헌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지만 처음에 공공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초기에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금전적으로도 최소한의 실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며 금전이 아닐 경우에는 사회적 공식적으로 인정을 보상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체계 개발과 기금 마련에 대해서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번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활동 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공헌 활동 이후에 경제 활동으로 이런 공헌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이비부머 재능 나눔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재능 나눔 그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모델들이 개발되어져야 된다라고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방법으로 신중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요인에 관한 양적 연구들은 몇 가지 변수로 개인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 시대를 거친 또 다양한 삶을 경험한 신중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요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신중년 여성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과 현상을 연구하고자 신중년 시기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활동 참여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참여 요인과 장애 요인을 찾아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현상학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신중년 시기에 경력의 어떤 전환을 경험했고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을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더 이상의 새로운 요인들이 드러나지 않은 포화 상태라고 판단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최종 한 10명 정도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각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4월 거의 한 달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뭐 구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내용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특성만 이제 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고요. 나이대를 보시면 신중년 초반에 들어서는 이제 50대 초반이 한 2분 정도 계시고 대부분은 이제 신중년 시기를 지나오는 거의 중간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서 있는 신중년 여성들이 대부분 대표적으로 면담에 임하셨고 과거에 뭐 교사라든지 공무원, 간호사, 그다음 또 KT 근무하셨던 분들이 현재 이제 어떤 다른 창업을 하신 분도 한 2분 정도 계시고 신중년 시기에 이제 창업을 하신 분,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계신 분,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문예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 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 그래서 다양한 신중년 여성들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전사된 인터뷰 내용들을 다 전사하면서 한 380개 정도 이제 코딩 작업을, 개념 코딩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코딩 작업들을 가지고 또 다시 한 20개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개 분류하였는데 그걸 또다시 참여 요인과 또 장애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제가 오늘은 참여 요인의 한 10가지 정도,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의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여 요인에서 10가지 정도는 첫 번째는 대부분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배움이 빠질 수 없었어요. 끝없는 배움의 길이라고 표현한 거는 대부분이 하나 배우고 끝난 분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어떤 배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그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같이 놀 친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이 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돈이 아닌 어떤 다른 행복이나 가치, 또 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신바람을 찾아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이런 어떤 심층 면담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삶의 고난과 상처, 뭐 시대의 어려움, 아이를 유산한 경험,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학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새로웠고요. 그다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집에만 무력하게 있는 것보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옆에도 예를 보면 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아프다가도 그 활동하는 공간에만 오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면서 저한테 강조하신 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정말이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일이 끝날 수는 없어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런 활동들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가정이 어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셨고요. 가족과 주변의 적극적인 지지입니다. 남편의 지지도 굉장히 컸고요. 자녀들의 지지, 또한 자기가 무언가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떤 칭찬을 받았거나 지지를 받아서 이런 사회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성격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의 성격 가운데 자기 걸 자꾸 베풀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신중년 시기에도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에 나와서 잘 적응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10가지로 분류했지만 10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참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권유해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무의미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후회가 돼서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대부분은 이게 너무 남편, 시어른에게만 헌신해 온 삶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부럽고 좋아 보여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 있고, 어려서 가정 교육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이 나가서 어떤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데도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어린 시절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또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 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공동체적 사고, 혼자 살, 또한 이제 50 이상 신중년들은 이후에 혼자 살 준비를 위해서도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보면서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장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실력이 아닌 학력만 인정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중년들의 여성들은 대부분 다양한 실력들을 갖추고 있고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지만, 학력에 있어서는, 공부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 학력이 안 돼서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좁은 관계망으로 인한 활동 제한은 지역 사회라는 어떤 좁은 관계망 때문에 내가 지역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아직 신중년이지만 지금까지 남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오다 보니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은퇴 후 노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활동들을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다음 본인의 건강. 근데 본인의 건강이 어려워서 참여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대부분 남편과 가족의 건강의 문제도 내가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보시면 남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아프면, 그래서 안 아플 때 그 남편을 안 아프게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참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배운 것들을 금방 잊어버려서 적용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수강료들이 조금 이제 국가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학위 과정 이런 부분들은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 참여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과거 경험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는데요. 과거 경험과 관련된 일에서만 계속 어떤 활동 내용과 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한계가 있고 그것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한계로 참여 활동이 많지 않아서 제한적이다라는 거, 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있지만 그 자격증의 경력이 없어서 사실 사회활동하기 어려웠다. 그다음에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시댁의 많은 행사, 또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디까지만 참여하고 그 이상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도 보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그래서 이전 사회 활동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관리자로서의 이전 사회 경험이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각각 경제라든지 학력 수준의 격차가 심해서 그런 활동을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준비 없이 나온 은퇴, 또한 일에 대한 좋은 일, 또 이거는 허드렛 일, 뭐 이런 것에 대한 편견들이 사회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조사 요인들을 가지고 10가지 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신중년 대학, 신중년 학과가 개설되어야 한다라고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의 경험을 인정해주는 학위 과정이 개발되어서 신중년 학과,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게 학위를 줄 수 있는 지역 대학, 그래서 지역 학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위 과정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중년 인생 2막 사례 공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앞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험담 공모전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이런 인생 이막에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공간 활동 및 활동 지원입니다. 이런 커뮤니티 공간, 함께 모여서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한 신중년 지역사회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인데 적절한 보상, 파트타임 시간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자리들이 사회공헌형 일자리들이 더 많이 지역사회에 맞게 발굴되어져서 신중년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신중년기에는 학력이 아닌 어떤 경험과 실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중년 채용 때는 이력서에 경험과 어떤 상장, 어떤 이런 다른 학력 이외에 이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표기들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중년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장소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지원해서 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중년 인생 2막 준비를 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단기 체험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신중년들의 교육은 대부분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의 비율에 있어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본인과 가족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신중년 맞춤 건강 프로그램, 또한 성인병 관리라든지 등산, 걷기, 동아리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청년 은퇴 교육이 필요한데요. 은퇴 후 여가 생활이라든지 인생 전반전을 정리한다라든지 인생 재설계를 위해서 은퇴하기 전에 신중년들을 위한 은퇴 준비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금전적 인정 보상들이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상 방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하고 사회적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보상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져서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연구에 대한 담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신중년 여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런 사회 참여를 할 때 저희가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성희 박사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박사님께서 지역 양성평등정책 진단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파일을 잠깐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되었나요, 혹시?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저기 두 번째 원고인데 지역 양성평등 정책 진단 및 시사점에 관해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역이라는 용어를 붙은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다 보니까 경북 지역의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시사점을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밑에 이제 추석을 달기는 했는데 경상북도가 성평등 지수라고 해서 세계 분야에 23개 지표가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보니까 한 2012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16개 시도에서 계속 최하위 수준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머문 과정에서 아무래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23개 지표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의 성평등 지수가 흔히들 이제 협소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남녀 간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지수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평등 지수에 대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하고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도민들이라든가 지역민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라든가 각 대상별로 해가지고 이제 개인마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성평등 지수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헤드라인이 이제 지역 성평등 지수가 2014년부터 해가지고 개발된 지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도에 이제 북경행동강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저희 한국에도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2014년에 개정이 되면서 2015년에 실제적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성발전기본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성의 권익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 실제적으로 남녀 간의 어떤 격차를 완화시켜고 전체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양성평등 기본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쪽에 보면은 지역 성평등 지수든 국가 성평등 지수든 사회의 참여, 인권복지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의식, 문화 지표 이 부분의 세 개 영역을 성평등 수준을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는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에
제19조 3항에 근거해 가지고 국가 성평등 지수도 하게 되고요. 강력에 대한 성평등 지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어떤 현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군의 성평등 지수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 한 10여 년 가까이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협소한 범위에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지수를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이 원고에 그 내용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연구의 가장 핵심은 23개 시군의 이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지수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력 단위로 하는 이제 성평등 지수 관련한 지표를 들고 23개 시군 중심으로 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한번 이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성별 격차를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북 지역을 다들 아시겠지만 이해를 좀 더 드리게 설명을 드리자면 경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17개 시도 중에서 굉장히 넓은 이제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편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도시권도 있고 도농복합도 있고 농촌권도 있고 그래서 한 70% 정도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획일적인 정책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지역의 권역의 맞춤형의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게 경상북도이고 더 나아가서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3개 시군도 양성평등 정책을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농촌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보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이 원고에서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론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평등 지수는 지금 국가 성평등 지수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영역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사회참여 영역, 인권복지, 의식문화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있고요. 3개 영역입니다. 그리고 분야는 8개 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1순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경제활동 분야부터 해서 저 의식문화 쪽의 문화정보까지 해서 8개 분야이고요. 그리고 국가 성평등 지수를 평가할 때는 한 25개 지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개 지수가 있고요. 지역 성평등 지수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빠집니다. 지역 교육 훈련 경험이랑 그리고 장애인 분야의 고용률이 빠져서 지역에서는 23개에 대한 지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수를 가지고서 23개의 지역을 평가하였습니다. 쭉 보시면 또 국가 성평등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평가라는 게 전년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평가는 이제 2019년도에 하게 되는데 72.9점으로 해가지고 국가 성평등 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개선되는 거는 사실인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한 73.1 정도였던가? 예, 굉장히 조금 더 개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성평등 수준을 또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차 지수로 해가지고 세계적 성격차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56개국 중에서 한 108위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1위가 이제 아이슬란드라 해서 거기가 제일 격차가 굉장히 격차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소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위 수준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측면에서는 보면은 성평등 지수를 다른 이제 156개에 있는 경제활동기구에 들어가 있는 그 영역에서 격차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 단위에 있는 17개 시도에서는 각 지역 각 강력 단위마다 성격자 지수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성이라든가 그리고 농촌 지역의 어떤 특성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요인이 된다는 이제 논의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쭉 보시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9년 평가를 근거를 뒀지만 지역별 양성평등 수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9년에 18년 평가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이래 보시면은 경제활동 비율이 경북이 16개 시도 중에서 13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금년도에도 이제 19년 평가에도 마찬가지인데 16개 시도에서 16위로 해서 29.5점인데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 100점 기준이거든요. 100점 기준에 각 지표별로 해서. 네, 그래서 8개 분야 영역을 보시면은 쭉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역이 이렇게 격차가 낮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경제활동이고 의사결정 분야거든요. 의사결정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에 있어 가지고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율이라든가 여성 위원 비율, 그리고 대표성이라는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성의 정치 인력이라든가 남녀 간의 정치 인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남녀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을 경우에 굉장히 10여 년 동안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평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직업훈련 분야도 지금 15위거든요. 광역 같은 이제 도 단위가. 이런 분야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활동 분야 쪽에 이제 비율이 13위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에서 남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상당히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타시도 할 수 있는 게 안전하고 가족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가족 분야에 보는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성이 좀 많아가지고 성결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 가족 변화에 이제 측정하는 변수가 만족도거든요. 가족 간의 이제 만족도, 이제 남편과 아내의 만족도인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보면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보고 평가했는 기관에다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특히 경제활동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별 격차가 굉장히 발생되는데 어떻게 이제 남녀 간에 이제 가족 내에 이제 만족도가 이렇게 높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보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함이 안정성,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수긍적인 그런 경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추측인데,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경북 지역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굉장히 중상위권이지 않냐 하는 게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울산, 경남 뭐 이런, 제주는 좀 특별한 것 같고요. 울산하고 이런 데도 보면 굉장히 보수성 있는 이제 지역이고 남성 중심의 중공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있는 수준에서 변화되기를 두려워하고 그 남녀 모두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은 추측성의 어떤 이제 의견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향후에 왜 이렇게 이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가족 영역에서 가족복지과에서나 이런 쪽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정보까지도 보면은 경북이 이제 하위권으로 해서
조금 낮은 부분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이제 경북의 성별 이제 격차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경북 단위의 성별 격차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3개 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디가 이제 경상북도의 수준이 이렇고 분야 1위 지역과 지표별 1위 점수 전국 평균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바로 뒤에 23개 시군 양성변 수준 진단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구도로 쭉 설명을 드렸지만 경상북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평등 지수 그리고 성별 격차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별 격차라는 거는 남녀 간의 격차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녀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으면은 넓어지면은 성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고 남녀 격차가 작으면은 성별 격차가 그렇게 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지표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성과 여성이 경제활동 비율이 같이 낮다면은 성평등 수준인 거예요. 지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남녀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 격차가 수준이 둘 다 높으면서 그 격차가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여성들 관점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이게 성평등 지수가 높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예가 뭐냐면은 우리보다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지수가 높거든요. 그 높은 이유가 보면은 같이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높을까 이렇게 보면은 남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둘 다 이렇게 격차가 좁아요. 스펙트럼이 좁은데 성평등 점수는 낮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거는 그 부분에 서로 낳는 거를 지향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둘 다 격차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둘 다 격차를 좁히고 수준을 올리는 것에 대한 거를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개 시군의 양성평등 수준 그런 의미에서 지향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평등 지수를 체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제도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3개 시군의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쭉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2020년 8월 기준입니다. 현재 8월 기준에 봤을 때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우리가 2014년에 전면 개정을 시작해서 2015년에 이제 발의를 완전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여 가지고 23개의 시군이 거의 이제 울릉군부터 해서 1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조례를 거의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하고 청도군이 지금 두 군데가 이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성평등 수준을 체크하는 가장 수단이 되는 게 또 성별영향평가라는 부분의 수단이 있습니다. 정책이거든요. 성별영향평가 정책인데 또 성별영향평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1900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8년에 제정이 되어서 각 강력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도입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 보시면은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국가적으로 이제 합동평가라든가 평가 지침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라든가 강력에서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미는 작년에 2020년도에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든 양성평등 기본조례든 이거를 이제 남녀 간의 이제 격차를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남녀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남녀 안에는 동성애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구미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을 포괄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독교 이제 그런 집단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을 하지 못하는 오류가 되어서 지금 이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 간의 어떤 이제 감수성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영향 평가 조례가 없으면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대체해주고 그에 대한 다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인 정비는 23개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 분야가 굉장히 많이 약한 부분인데 23개 시군의 여성 경제라도 사회 참여 기반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남녀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 초반이거든요. 53%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성은 한 7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성회관하고 이런 이제 사회참여 기반이 굉장히 조금 이제 적극적인 여성회관은 굉장히 많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인력개발센터가 정 23개 중에 3군데밖에 없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8개 센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에 비해는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인권 관련해가 시설을 쭉 보시면은 성폭력이라든 가정폭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한 9개가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센터가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가정폭력은 한 17개 상담소가 있는 반면에 성매매 상담소라든가 보호시설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작은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복지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복지 부분에서도 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거의 23개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이제 또 한부모 가족지원센터가 6개 정도밖에 포항부터 해서 23개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개 시설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그래서 이런 인프라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조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각 경제활동부터 권익적인 측면에서의 조금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양성평등 정책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서 통합적인 얘기만 23개를 다 분석을 했는데 공통적인 것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중에서 이제 지표별로 해서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주로 다 하고 정책들이 뭐 시간 선택제 여성 일자리라든가 특히 농촌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물 가공 창업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위원회를 굉장히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 2018년 정도 되었을 때는 30%가 안 되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상황이 있어 한 35%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가 조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교육하고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4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든가 보건 분야에서도 보시면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경북 지역이 저출산 이제 비율이 한 1.09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모자 보건에 대한 지원, 출산 양육 환경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정책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가 지수로서는 경상북도에는 중위 정도 되는데 범죄 취약에 대한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에 이제 안심 지킴이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력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분야에 대한 이제 정책으로는 특히 일생활 균형을 위한 프로젝트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라밸이라든가 MZ 세대에 대한 이제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하고 있고요. 문화정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정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해소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23개 시군의 공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와 정책을 가지고 한번 이제 데이터를 다 넣어 봤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를 다 썼고요. 23개 시군의 8개 분야의 지표를 가지고 수준이나 진단을 체크해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포항이라든가 쭉 이렇게 어 살펴봤는데 나를 다 시간적인 관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23개 시군별로 양수평 수준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경산시가 1 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낮은 지역이 23개 지역에서 영양이었습니다. 영양군이 23개 23위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중상위 정도로 해가지고 분류화를 좀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위권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도시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초자치단체지만은 가장 이제 대구 영역이라든가 시 중심의 어떤 부분들 혜택을 가장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시 중심 좀 이렇게 도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인구라든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에서가 이제 성평등 수준이 조금 성별 격차가 이제 완화된 부분이고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보면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 중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하위 이제 하위 지역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북부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또 기관이 안동에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정도 인구가 조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도시 권역 중심이라기보다는 농촌 권역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라든가 산업이 잘 없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성별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낮은 영양군은 인구가 4만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성별 이제 농촌 지역 중심이 거의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8개 분야의 지수가 굉장히 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성평등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은 23개 시군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도시 중심으로 이제 많은 이제 인프라라든가 정책의 지원,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의식의 수준, 그리고 이제 적인 혜택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제 남녀 간의 격차가 완화되고 그리고 둘 다 이제 성평등 지수가 올라가는 삶의 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해 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제 우리가 수준 제고를 위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가 경북 지역 중심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만 이런 이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제하고 교육 지원을 한꺼번에 이제 정책 방안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불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생활 균형 정책을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주치나 인증제를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어떤 이제 경제활동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20%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분야 여성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협동조합 인증 목표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서울시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 지역도 선제적으로 조금 더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 지역 이제 창업 지역 부분에서 6차 산업의 참여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가공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라든가 위원회 비율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인재 DB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여성인재 DB가 지금 풀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보통 보면은 23개 시군 전부 다가 남성이 이제 농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근데 무국가자 종사자로 하고 일하고 있는 비율은 여성 비율이 굉장히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주의 공동 경영주를 조금 이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논의해서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마다에서 건강정진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산모라든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포항시라든가 이런 곳에 몇 군데 있고 군 단위에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분야는 전반적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폭력 피해 이제 지원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서 군 지역 중심으로 하는 폭력 피해 지원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은 이제 가급적이면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가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만족도는 이제 높지만은 일생활 균형의 육아 문화라든가 양성평등 교육 의식이라는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정보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앞전에 신중년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여성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아무래도 군이라든 농촌 지역을 조금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지만 남녀 간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에 따른 격차가 개선되어야지만 경상북도의 양성평등 수준이 또 제고되고 23개 시군 성평등 수준도 함께 제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화면 공유를 꺼주시면. 네. 네. 네, 박은미 박사님의 지역 양성 평등 정책 진단 및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 정책과 관련된 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 양성 평등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문경대학교 김영길 교수님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이영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김영길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에 대한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경대학교 김영길입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먼저 오늘 김성희 박사님 신중년 여성 사회 참여 요인 분석에 대한 담론, 그 주제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신중년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들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앞서 그 발제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100세 시대로 평생 이모작 또는 산모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평생교육학인데 평생 교육 100세 시대를 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도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정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년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방금 전 우리 박은미 박사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에 관련해서도 이슈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 청년 인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유출되는 그 비율이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20대에 이제 고향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 지역도 이제 지역 그 소멸 위기 지역들이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신중년 여성들이 어떤 그 더 중요한 인력으로서 활용되는 데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이 이제 행정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뭐 부울경이 이제 특별 광역 연합으로서의 어떤 통합을 논의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신중년 여성을 이제 좀 초점을 맞춘 것은 되게 시의적절하고, 또 이제 지역의 어떤 활력 또는 지역 갱생,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주요한 동력원으로서의 자원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아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평생교육에서도 오늘 연구자가 발제하신 것처럼 참여 동기와 또 장애 요인,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평생교육론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가 뭐 목표 중심이냐, 목표 지향이냐, 뭐 활동 지향이냐, 또는 뭐 학습이 좋아서 이제 평생교육에 참여하느냐 등등 아주 대표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중년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풀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배경들을 축적시키고 그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이제 향후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열어가는 데는 중요한 연구일 것 같고, 또 장애 요인 분석도 마찬가지이죠.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이 뭐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이제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뭐 정보가 없어서, 또는 이제 거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참여에 장애가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뭐 연구자도 이제 참여 지속 요인이 10가지, 또 그리고 장애 요인도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낸 것들이 결국에 향후에 신중년 여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담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걸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기초 방향성을 설정할 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로 참여 동기도, 그리고 또 주요한 장애 요인을 조금 더 그룹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 것,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는 결국에 이제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그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으로서의 어떤 정주하는 사람으로서의 공동체성, 그리고 또 개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에 기반한 어떤 활동, 그리고 또 참여, 뭐 이런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중년 여성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들은 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역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개설해서 강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지역을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축적된 것이 물론 이제 학문적 수준은 아니겠지만 학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볼 건가, 지역 그 안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 안에서 아마 신중년 여성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참여하는 분야, 또 지역에서 어떻게 역동할 것인가도 같이 연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지역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 5월 20일에 제가 이제 학교로 공문이 왔는데, 보은군에서 노년 철학 학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내용은 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담론을 책으로 편찬해서 저희 도서관 쪽으로 전자공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책이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지역 내에서 노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지역의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그 지역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철학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유산들을 지역에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에 되게 제가 깜짝 놀라서 인상이 깊었고, 또 오늘 특히 이제 신중년 여성과 관련해서도 무언가 그 지역사회에 의미를 남기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면
이런 활동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좀 짧지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중년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도 충족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욕구도 같이 충족하기 위해서 요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 모형, 신중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추가적인 연구, 향후 연구 과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오늘 하여튼 연구 발제하신 거 수고 많으셨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됐고,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길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영희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그리고 이제 박사님들께서 혹시 뭐 좀 더 대답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대답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이영희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네, 이영희 교수님 소리가 지금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네. 들리시죠? 시대가 시대이만큼 사실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박사님이 연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자에 발표하신 우리 김 박사님 내용은 제가 또 이제 뭐 질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토론을 해주신 김영길 교수님처럼 실제로 새로운 어떤 모형 개발로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히 이 내용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양성평등 정책 진단 및 시사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사실 우리 박은미 박사님이 상당히 이 양성평등 쪽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활동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제안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1984년에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입법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 성평등 지수 그리고 지역 성평등 지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적이고 성불평등한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를 한 유리천장 지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29위로 최하위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무려 9년 연속 꼴찌의 기록이에요. 이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대한민국 여성 이사회 진출 온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그리고 기업 내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뭐 이런 10개 항목을 평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우리나라가 최저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차별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성 경제 활동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보통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이전에 이 내용들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2021년 3월 8일 이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33개 평가 대상국 중에 32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협회가 발표하는 여성 취업 지수도 우리가 우간다보다도 낮아요. 우간다 점수가 74.4, 우리나라는 69.9. 그래서 우간다는 61위, 우리나라는 77위. 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 격차를 이용해서 발표하는 성별 임금 격차 순위에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28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별 고용률과 관련해서도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M자 곡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그 발표자가 발표하신 내용 중에 경북 지역이 성평등 지수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것, 그리고 8개 분야 중에서
의사결정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졌다라는 부분과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의 성평등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 함의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가 다양한 그 방안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양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부터 뭐 교육의 활성화 등등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추가적 지원을 좀 하자면 실제 여러분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가의 법도 중요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불평등 요인들을 찾아내는 노력, 구체적인 실천 의지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성평등 추진 체계가 좀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경북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기본법 제13조에 보면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 전문 인력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담당을 누가 하느냐? 행정부 시장,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해요.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 역시 여성청소년 가족과 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국 이렇게 여성가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또 조직 개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양성평등 가족부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 우리 발표자도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구체화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일부 지자체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전시가 2016년도에 성평등 기본 조례 중에서 성평등 주요 정책에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항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소수자 단체하고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양성평등 기본법 입법 취지가 성소수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하자는